9장 무역 정책의 수단. 바로 전에 배웠던 7장의 이 내용이 잠시 나왔죠. 그래서 관세, 관세의 영향, 수출 보조금의 영향, 이런 걸 좀 배웠죠. 그것을 이제 훨씬 더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무역 정책의 수단. 실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에서도 무역 정책을 이야기를 하죠. 무역 정책. 그러니까 ISLM 모형 분석할 때, 그러니까 먼델 플레밍 모형 같은 걸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즉 개방 경제 ISLM 모형 같은 걸 분석할 때, 소위 무역 정책에 따라 가지고 수입을 규제했다. 그런 경우에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역 정책이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활용을 했던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무역 정책은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안 쓰는 게 원칙이고 기본은 자유무역이다 라는 거죠. 규제 제한 없고 관세율도 최저로 낮추는 자유무역이 기본적인 세계적인 룰입니다. 룰인데 이제 그게 왜 그래 됐냐 그러면 실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의 이 인류 최대의 참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왜 그래 됐냐 보면 대공황과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제 이기주의가 겹쳐가지고 서로 뭔가 하면 소위 시장 정탈전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난 부분이 크다라고 본 거죠.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잘못 안 한 건 아니고 잘못했는 건 한 거지만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보면 그런 경제 다툼이 결국은 이런 큰 사고를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나름대로 이제 만들었죠. 전쟁 끝나기 전에. 거기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블록주의를 하지 말고 자유무역주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 것이고, 거기를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자유무역이 전 세계적인 이 기조가 된 겁니다. 기조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 그게 조금 삐거덕대죠. 삐거덕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큰 소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알게 모르게 자유무역의 반대 정책을, 무역 정책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대놓고는 안 했습니다. 속으로는 했지만 뭔가 하면 외부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갖다 댔죠. 다른 이유를 갖다 대면서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해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명분을 갖다 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술 문제라든지 아니면 산업 문제라든지 온갖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이런 자유무역에 대해 가지고 조금 벗어나는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었는데 이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그냥 자유무역을 그냥 무시하는 행동 정책을 꽤 했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30% 부과하고 어떤 거는 관세를 60% 부과하고, 이거는 이제 정면으로 자유무역에 반하는 그런 이제 진짜 옛날식의 무역 정책을 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무역 정책. 그래서 그 무역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실제 9장의 내용이라는 것이 현재 기류, 최근에 다시 엎어진지 모르겠지만 2차 대전 이후에 흐르는 쭉 기류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이 무역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이 박물관으로 갖는 화석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역 정책은 원래부터 효과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서로 분란만 일으킨다. 그래서 다들 안 하는 걸로 했다. 전 세계는 한 가족이다. 한 나라다. 그냥 그걸로 끝나고 이 장은 사실은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이 장이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 그 다음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이제 물꼬를 텄죠. 트고 나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겼고, 중국도 중국이 사실은 이 짓을 제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아직 박물관
가기, 박물관으로 갈 화석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수단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봐가지고는 문제가 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물론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다 경제 효과 하나만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경제 효과가 없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적인 효과가 더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어쨌든 오로지 그 정치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무역 정책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내용은 단일 산업에서 관세의 부분 균형 분석, 공급 수요 및 무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뭐 여러 산업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딱 산업은 하나가 있다. 자, 이 산업, 상품이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볼 건데, 분석을 우리가 이제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했죠. 이제 한 3학년쯤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감이 잡히겠죠. 일반 균형 분석과 부분 균형 분석의 차이는, 일반 균형 분석은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을 보는 겁니다. 경제 전체. 그러니까 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다른 나라까지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건데, 이제 그걸 보기에는 너무 모형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딱 요 산업만 보는 거죠. 요 산업만 본다는 것은 이 영향이 다른 산업에는 안 준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소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세트리스 파리부스. 여기서 관세를 올렸다. 그러면 관세에 따라 가지고 가격 오른 거, 그거 외에 다른 데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영향이 있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 대체제가 돼가지고 다른 것이 더 수요가 늘어나고 뭐 그걸 다 따져보면 사실은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단지 그러니까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한계적입니다. 진짜 효과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는 일반균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죠. Everything hangs together. 특히 무역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역론에서 왜 자유무역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다 뭔가 하면 일반균형으로 보면 무역 규제가 다 나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균형 분석으로 본다 그러면 규제를 하면 그 산업에서 근로자단은 좋아지죠. 그러면 전체를 볼 수가 있는 시각이 없어지는 거죠. 전체를 본 자국 우리나라 전체, 그 다음에 세계 전체를 봐가지고 어떤 것이 좋냐, 좋은 선택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부분균형 분석은 단점은 있지만 일반균형까지는 워낙 이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단 부분균형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의 비용과 이익을 보고, 이제 여기까지 관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역 정책, 이제 관세에 상응하는 정책이 수출 보조금이죠. 관세는 수입에 대한 관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출에 대한 거죠. 수출에 대한 수출 보조금. 그 다음 그 외의 수입 정책으로는 관세 이외에 수입에 대한 정책으로 또 쓰는 것은 수입 쿼터제, 물량 제한입니다. 물량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출 자율 규제. 뭐 수출 정책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수출 정책이 아니라 수입하는 나라들이 수출하는 나라 보고 너희 나라가 알아가 자율 규제하라 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쿼터제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한데 이런 것도 이제 수입에 대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수출국의 수입 자율 규제를 요구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관세 정도만 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있으면 국산 자재 사용 조건, 거죠. 뭐 국산 이야기 많이 했죠. 국산하자, 국산 자재 쓰는 거 우대하자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 개도국일수록 이런 바람이 심합니다. 개도국일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게 적어져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선진국 사람들이 우월해가지고 개도국 사람들은 뭔가 하면 옹졸해가 그러냐? 그게 아니고 선진국일수록 뭔가 하면 완전 경쟁할수록 자기들의 힘이 더 있는 거죠. 유리한 거고 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개도국일수록 뭔가 하면 자유경쟁하면 못 이기죠. 못 이기니까 일단 국산을 조금 더 뭔가 혜택을 주자 라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국수주의적으로 뭔가 하면 국산이 최고다, 그렇게 최면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빠질 필요는 없는데 뭐 이해타산을 따진다 그래도 개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하면 아직까지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저건 좀 보호해주면 어느 정도 살만한 산업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앞에서 우리가 유치산업 보호론을 배웠죠.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의 모든 산업은 유치산업이니까 일반적으로 개도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세다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게 유치산업이냐 아니냐 그 문제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보호해가지고 클 산업이고 나라에 기여할 산업이냐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순전히 보호만 먹고 평생 살라고 한다 계속 살려고 하는 산업이라 그러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 한번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뭔가 하면 국가 이익만 너무 챙겨가지고 국산 자재 힘이 있는 나라들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세계 질서 자체가 붕괴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은 관세를 보겠는데, 관세의 유형. 자, 관세 그러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세금을 부과한다. 라는데, 이걸 이제 부과하는 것이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량세와 종가세. 개당 한 개 얼마, 개당 한 개 세금 얼마. 라는 걸 부과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물건 가격의 몇 퍼센트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종량세라는 것은 수입된 재와 각 단위마다 공급되는 관세입니다. 지금 석유 1배럴당 3달러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뭐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석유 1배럴당 이 종량세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좀 독특은 하죠. 독특한 것이 꼭 석유는 배럴당이라고 합니다. 배럴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세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도량형에 어긋나죠. 1900년, 1800년대부터 뭐 말 정도에 뭐 파리에서 모였던 세계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도량형 통일령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터제를 쓰기로 했죠. 근데 여전히 뭔가 하면 일부 나라에는 미터제를 안 쓰고 있고 일부 부분에서는 미터제를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터제를 한다 그러면 킬로그램당 아니면 리터당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배럴당. 이게 이제 배럴이라는 게 옛날식의 배달 관행 때문에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소위 뭐 무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도라묵광이라고 이야기하죠. 드럼통 이런 그런 게 있죠. 이게 이제 거기다가 석유를 채워가지고 옮겼습니다. 옛날에 굴려가지고 옮겼죠. 그래서 그 드럼통 하나당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석유는 이 개당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굉장히 좀 독특한 거죠. 대표적인 종량세를 든다 그러면 인도세를 듭니다. 주민세가 그렇죠. 주민세는 사람 한 사람당 얼마 세금내죠. 만 원씩 세금내죠. 그런 것들이 세금 중에서 가장 이제 소위 원시적인 세금이라고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세금인데, 안 좋은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물건 개당 사람 1인당 세금을 얼마 내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세는 가격당입니다. 가격당은 수입된 재화 가격의 일정 비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석유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뭐 25% 수입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거죠. 자, 차이를 본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왜 종량이나 종가냐? 근데 이제 왜 석유는 종량을 했느냐? 논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액수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세금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종가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럴당 10달러 할 때하고 100달러 할 때하고 세금이 달라집니다. 배럴당 10달러 할 때 세금이 3달러, 무지 많죠. 그런데 배럴당 100달러로 가격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3달러. 그러면 세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항상 이거는 이제 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사용을 줄여야 된다. 특히 쌀 때 싸면 많이 사용합니다. 비싸면 적게 사용하죠. 싸면 많이 사용하고 비싸면 적게 사용합니다. 퍼센트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싸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종량세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0달러 한다 그러면 3달러 엄청 비싸요.
뭐 예를 들어서 배럴당 기름이 3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면 뭔가 하면 3달러 배럴 가격에다가 세금 3달러.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싸면 더 소비가 늘 수 있는데 세금으로 그걸 줄이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고가를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화석연료라서 고가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후세 세대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덜 쓰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고갈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자원 고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일 안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지금 나온 것은 이제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화석연료가 소위 이제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CO2를 내려 가지고 지구 환경이 나빠지고 온난화가 된다. 그래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종량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그 상품 고유 특성 때문에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세금 제도는 종가세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분석이 편한 것은 종량세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량세식으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 맹큐책 원론책에서 처음에 이 관세 효과를 배웠죠. 맹큐책에 제일 처음에 맹큐 원론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뭔가 하면 이게 종량인지 종가인지 그 이야기도 안 했죠. 몰랐죠. 그냥 한 개당 얼마 가격이 관세가 부과됐다라는 거죠. 굳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종량세인 셈입니다. 자, 어떻게 관세가 단일 시장인 밀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밀이라는 상품 하나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보죠. 특히 이제 보면 공산품보다는 주로 이제 농산품에 관세가 많이 부과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산품을 사용합니다. 자, 무역이 없으면 밀 가격은 외국보다 자국에서 높다. 뭐 현재 우리나라 그렇죠. 국산밀, 소위 우리밀이라고 그러죠. 우리밀이 세계 시장 밀 가격의 한 서너 배 정도 됩니다. 4배.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가격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 가격이 우리나라 신토불이 국산 쌀이 맛있다 그러는데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교민 대상이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있어 하는 종자를 그대로 미국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합니다. 그래서 국산에서 제일 맛있는 쌀하고 맛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격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 가격에 현재 우리나라 쌀 가격은 4배 정도나 비쌉니다. 비싼데 왜 그럼 가격이 비싸냐? 안 떨어지느냐? 소위 관세로 막고 있는 겁니다. 관세율이 한 500%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못 떨어지게 지금 막고 있는 셈입니다. 무역이 없으면 밀 가격은 외국보다 자국에서 높다라는 거죠. 일단 관세 이전에 무역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그렇죠. 무역으로 밀의 가격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외국에서 자국으로 선적될 것이다. 자, 무역이 없으면 양국 가격 차가 났는데 무역이 있게 되면 결국은 높은 나라는 가격이 떨어지고 낮은 나라는 가격이 올라가지고 세계시장 가격은 같아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밀이 이제 수출이 되겠죠. 그러면 밀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는 수입제 싼 밀이 들어옴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밀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이제 얼마만큼 수입될 것이냐, 그리고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 한 상품이 있다. 그러니까 한 상품, 여기는 밀입니다. 밀이 있는데 이 밀 두 나라에서 수요 공급을 봐가지고 세계 시장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수출량이 얼마가 되고 수출 가격이 거래 가격, 무역에서의 거래 가격이 얼마가 되고 얼마만큼 무역이 될 것이냐를 분석합니다.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 수요 곡선과 수출 수요 곡선을 여기서 유도를 할 겁니다. 자, 수입하는 양은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밀을 외국에서 수입하죠. 수입하는 양은 각 가격에서 자국 소비자의 수요량에서 자국 생산자의 공급량을 뺀 차이입니다. 즉 자국의 수요 곡선은 우리가 얼마만큼 수입하느냐. 수입하는 것은 따지고
국내도 생산되고, 그러나 이게 가격이 높으니까 일본은 수입이 됩니다. 그럼 그 수입량은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은 수입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수요는 수요량, 가격대별로 수요량은 다르겠죠. 그래서 수요 옥순의 수요량에서 그 다음에 국내 공급량을 뺀 이 차이가 바로 수입 옥순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냥 국내 수요 공급을만 보겠지만, 수입 시장,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세계 시장 수요 공급을 보려 그러면 그냥 두 나라의 수요량, 공급량을 다 합쳐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분석을 앞에서 하긴 했죠. 그거보다는 이제 관세 효과를 보기에는 이 분석이 훨씬 더 명쾌하고 깨끗한데 그걸 보기에는 그냥 세계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만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돼 가지고 쓰는 건 빼버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만 보자. 그러니까 수입국에서의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수출국에서의 수출 공급 곡선, 그거 두 개를 보자. 수입국의 수요 공급 곡선은 자국에서의 수요량에서 자국 공급량을 뺀 것이다. 이게 수입 수요 곡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면 이 수입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죠, 그죠? 그래서 수입되는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수입제도 덜 살 겁니다. 수입 수요량에 대한 가격. 그것도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안 하고. 그리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했을 때 그 가격보다 더 높아지면 수입은 0이 되겠죠. 그때는 수입이 아예 안 되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자국의 수입 수요 곡선이고,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국의 공급과 수요 곡선이 여기 있다. 이게 자국 내에서의 공급과 수요 곡선이죠. 이 나라가 밀수입국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국내 가격은 PA입니다. PA인데 이게 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이 이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가격은 이거보다 더 낮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 세계 시장 가격이 P2가 된다 그러면 이만큼 수입할 것이고, 세계 시장이 P1이 된다 그러면 그 여기는 P1의 국내 가격도 P1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만큼 수입할 겁니다. 자, 가격 하락의 효과는 수입 수요를 줄인다라고 했는데, 수입 수요를 줄이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 하락의 효과는 수입 수요를 느리죠,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수입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늘어납니다. 두 가지 부분 늘어난 것은 이점에 비해서 비교한다 그러면 가격이 P2로 떨어진다 그러면 공급도 줄어들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덜 재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옛날보다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다 변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도 줄고, 공급이 줄 뿐 아니라 수요도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늘어날 뿐 아니라 공급도 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작동해가지고 수입 수요가 늘어납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공급은 더 줄고, 여기서 이만큼 줄고, 그 다음에 수요는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액이 바로 이 차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입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논리로 반사로 같은 논리로 수출국에서의 수출 공급 곡선도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출 공급 곡선은 각 가격에서 외국 생산자의 공급량에서 외국 소비자의 수요량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출할 것이냐? 생산된 것 중에서 자국에 쓰는 거 빼고 난 부분은 수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공급은 그 나라 생산량에서 자국 소비량을 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은 다 위에다가 오른쪽에다 스타를 붙이죠. 위천자 스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은 다 스타를 붙인 이런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량은 늘어납니다. 저 보면 자 이거죠. 이것도 그 외국의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는 거죠. 외국의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수출 무역이 없었다. 자유무역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 균형 가격은 P1일 겁니다. PA 스타 이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은 가격에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무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P1으로 가격이 오른다. 그 이야기는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공급은 더 늘어납니다. 공급은 늘어나고 대신에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는 줄게 되죠. 그럼 이 차이만큼이 수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수입 수출입니다. 요즘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수출이 0이죠. 이 가격에서는 국내 생산량을 몽땅 다 소비하니까 이때는 수출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이 0입니다. 가격이 P1이면 공급량이 2폭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더 올라서 P2로 갔다. 그러면 그때는 공급은 더 늘고 수요는 줄죠. 그러면 이 폭만큼이 공급이기 때문에 수출 공급이기 때문에 수출 공급이 2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출 공급 곡선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시장에서 균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역에서 균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수입량은 수출량과 같다라는 거죠. 상대국이 사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사후적으로 어쨌든 균형에서는 외국에서 수출하는 양만큼 우리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외국은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은 수입 수하고 수출 수요는 같아진다. 즉 자국 수요에서 자국 공급을 뺀 이 양하고 외국 공급에서 외국 수요를 뺀 이 양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쓰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만드는 방향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자국 수요하고 외국 수요의 합은 자국 공급과 외국 수요, 자국 공급과 외국 공급 합이다. 당연히 그래 되겠죠. 균형이 됐단 말은 세계 시장 세계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자국 공급과 외국 공급이고 소비량은 자국 수요와 외국 수요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앞에서 무역에서의 균형은 이렇게 받는 것이고 이런 그래프로 받고 지금은 이제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건데 자, 이 그림을 이제 다시 이 앞에 저 그림을 이제 여러 개 그렸는데 하나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의 공급 수요죠. 그죠? 공급 수요고 외국에서의 공급 수요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이 수요에서 공급을 뺀 것에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수요에서 공급을 빼면 자국 수입 수요가 나오는 겁니다. 즉 여기 쓰는 수입 수요가 0이죠. 0이고 이거보다 가격이 좀 더 낮으면 이 폭만큼이 수입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이렇게 된 것이고 요 폭에서는 요 폭이고 요 폭에서는 요 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이게 공급이고 수요이기 때문에 외국의 수출 수요는 공급에서 수요를 뺀 겁니다. 이 폭이죠. 이 폭. 이 가격에서는 이 폭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폭이고 이 가격에서는 이 폭이라는 것이 여기서 공급 이 폭입니다. 그래서 수입 수요 곡선, 수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도출됐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세계 균형은 결국은 어디냐? 이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균형점이다. 이 점, 이 가격에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죠. 그래서 이게 세계 시장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시장에서의 균형이 이 점이다. 이 가격에서 이만큼 수출이 되고 이만큼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나라가 수출국이고 어떤 나라가 수입국이냐라는 거 보면 딱 보면 이제 나오죠. 왼쪽은 수입국이고 오른쪽은 수출국이죠. 그러니까 이 각국의 수출 공급 균형점이 높은 나라는 수입국이고 낮은 나라는 수출국입니다. 높은 나라는 그냥 무역 없을 때의 국내 시장 가격이 높은 거고 낮은 나라는 무역 없을 때 국내 시장 가격이 굉장히 낮은 나라죠. 이러기 때문에 이 각각의 폐쇄 경제에서의 균형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르고 폐쇄 경제 때의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할 때의 균형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균형에서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균형에서의 가격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수출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높은 나라는 수입국이 되고 낮은 나라는 수출국이 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관세 효과를 봐야 되죠. 관세가 부과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그래서 관세를
관세는 수송비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국 가격이 외국 가격을 관세만큼 초과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저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 이야기는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가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내 PT는 사실은 요 외국 가격 PT 스타 플러스에다가 T입니다. 외국 가격에다가 T를 더한 거죠. 관세. 그게 국내 가격이 됩니다. 수출에서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서의 가격대로 수출할 겁니다. 가격대로 수출한다. 그럼 거기다가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50달러였다. 50달러 수출했는데 관세율이 10%였다. 그러면 그게 수출대가 국내에 와가지고 시장에서 풀릴 때는 관세율 10% 5달러가 더해져가지고 55달러에 판매가 되겠죠. 즉, PT는 PT 스타에다가 T를 더한 것이 관세입니다. 또는 뭔가 하면 이 PT 국내 가격, 국내에 이제 관세를 더한 가격이죠. 국내 시장 가격에다가 T를 뺀 것이 이 PT 스타가 되죠. 즉, 관세는 자국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고 외국 시장에서는 가격을 낮춘다. 자, 이제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PT는 이런데,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건 이해하죠. 그리고 PT, 국내 PT는 이 PT 스타에다가 T를 더한 것이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걸 앞에 그림에서 보면 T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T가 어떤 포인트에서 더한 것이 아니라 T 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T 폭이 요거다. 그러니까 T가 예를 들어가 어떤 값을 주겠다. 10이다. 뭐 5다. 5다 그러면 요 높이 차이가 5가 되는 지점까지가 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수요 공급 가격에서 격차가 5가 되는 데까지가 관세가 되고 거기서 뭔가 하면 결국은 교역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5만큼 높이가 차가 있다. T가 5다. 5만큼 관세가 뭐가 됐다. 그럼 이 차이가 5만큼 되는 지점이 2점, 3점이 되는 거죠. 된다 그러면 이게 수입 가격이고 이게 그러니까 수입 수요 곡선에서의 점이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내에서의 가격이 됩니다. 수입제가 국내 팔릴 때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제가 수출업자가 수출할 때의 가격은 요겁니다.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의 가격에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면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세관에서 요 높이만큼 관세를 받고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러면 수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관세 낸 만큼 더해가지고 요 2의 가격에다가 물건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이전에 1 가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외국 입장에서도 옛날보다 외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고 왜 떨어졌냐? 수입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덜 수출이 덜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가격이 이만큼 수출했죠. 그런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만큼 수출 수요가 주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산량도 줄고 그 다음에 국내 소비량은 더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내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니까 옛날보다 1보다 가격이 올랐죠. 관세를 부과하니까 가격이 더 올랐다는 거죠. 외국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국내는 가격이 더 오릅니다. 관세 부과 전에는 양국의 가격이 같죠. 자유貿易니까 같은 가격, 요 1점의 가격이었습니다. 1점의 PW, 여기서 PW 가격이죠. PW 가격인데 관세를 T만큼 부과하니까 이 PT는 국내 가격이 이제 관세 이후의 국내 가격 PT는 외국에서의 수출 가격 PW 스타에다가 T를 더한 것이죠. 요 PT는 외국의 가격 PT 스타에다가 요 높이를 더한 겁니다. 더하니까 이 P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즉 양국에서 가격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됐냐? 국내는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수출국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즉 관세는 자국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며 외국 시장에서는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자, 관세에 따른 효과를 봤죠. 뭐 그래서 사실은 뭐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자국 시장에서의 관세 부과 목적은 그 수입을 덜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량을 줄이려 그러면 너 수입하지 마. 양을 못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그건 이제 이 독재적인 정책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관세 부과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냥 관세율만 결정하고, 그러면 그 율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반응해 가지고 가격이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국내 가격이 오르고, 이제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덜 쓰고 수입도 당연히 덜 수입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당연히 수입을 줄인다라는 목적보다는 이제 많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수입제 덜 쓰고 국산을 좀 더 쓰자. 그래가지고 국내 일자리를 더 만들자. 일자리 주는 걸 줄이자. 뭐 이런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대로 옛날 요점에 비해 가지고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공급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국내 생산도 더 늘어난 셈이죠. 수입 줄고 대신에 총 소비량도 줄지만 국내 생산은 그래도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그게 이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국시장에서 자유무역하에서 가격 PW에서 관세 부과 가격 PT로 인상되기 때문에 자국 생산자들은 더 공급하고 생산량이 더 늘었죠. 자국 소비자들은 덜 수요한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비는 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더하고 소비는 줄기 때문에 수입은 양쪽에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량은 자유무역하의 QW에서 관세무역 후에 QT로 감소했는데, 이거는 국산 공급도 늘고 국내 소비도 줄었기 때문에 두 부분에서 같이 작동해가지고 둘 다 이만큼 감소하게 됐다. 외국 시장에서는 자유무역 때문에 가격 PW에서 관세 부과 후의 가격 PT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했는데 국내는 가격이 오르지만 외국은 왜 가격이 떨어졌다. 왜 떨어지냐 그러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 생산자들은 공급을 줄이고 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이 수요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량은 QW에서 QT로 감소하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산은 줄이고, 그 다음에 소비는 더 늘어나죠.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은 더 많이 줄게 되는 거죠. 실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일 때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가만히 안 있었죠. 반대로 뭔가 보복을 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보복 상품이 대두였습니다. 콩, 소이빈이라고 합니다. 소이빈. 소위 우리가 된장, 간장 만드는, 된장 담그는 그 콩, 그게 이제 대두, 소이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은 그걸 수입해 가지고 돼지 사료를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돼지를 중국이 제일 많이 먹고, 세계 그 대두의 거의 한 60, 70%를 중국이 수입합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뭐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뭐 중국은 대두가 없어가지고 콩이 없어가 야단 나오고, 미국에서는 콩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미국 생산업자들 같은 농민은 창고에 콩이 쌓여있는데 팔 데가 없죠. 이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값은 폭락을 하고, 대신에 중국은 뭔가 하면 돼지는 키워야 되는데 돼지가 꿀꿀거리고 있는데 콩이 없어가지고 야단인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다른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뭔가 하면 막 급하게 전 세계 콩을 다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수입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제 요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국의 대두 가격은 떨어졌다. 그리고 중국 내수의 대두 가격은 올랐다. 그리고 생산 공급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관세 효과입니다. 자, 이 가격, 관세가 뭐, 물론 이제 수출 수입 가격의 차가 되는 셈이 되겠죠. 이제 두 가격이 달라졌으니까. 이게 관세인데, 이만큼 관세에 따라서 이만큼 차가 나게 되죠. 이때 자국 수입 수요량은 외국 수출 수요량과 같다. 뭐, 여전히 수출 수입량 같습니다. 자국에서 가격 상승은 관세보다 작을 수 있다.
자국에서 가격 상승은 관세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관세 효과 일부는 외국의 수출 가격의 하락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효과가 때로는 매우 작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자, 지금 이 이야기인데, 소국 관세 효과 이야기인데, 이거를 뒤에 그게 없죠. 자, 소국과 대국의 그림을 예를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예는 이제 대국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대국이다. 한쪽의 수요량에 따라서 다른 쪽의 수요 공급량이 다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받는 경우인데, 자, 실제 뭔가 하면 T를 이만큼 부과했는데 국내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 그렇죠? 이만큼 올랐다. 그리고 외국 가격은 이만큼 떨어졌다. 그런데 이 비율이 어떻게 갈 것이냐? 양국에서 가격 변화가 관세가 어느 쪽에 주로 갈 것이냐라는 건데 그것은 소위 자국이 대국이냐 외국이 대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수출국이 대국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 자국과 세계시장 뭐 이렇게 자국이 소국이고 세계시장에 대해 가지고 수출한다. 뭐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그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공급은 무한 탄력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작고 이쪽이 크다. 아니면 전 세계 시장이다. 그렇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무한 탄력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수평선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정도가 수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는 거나 넣는 것은 이 나라의 가격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여기서 이 조그만 차는 이 차는 거의 다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게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이 수출 공급 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워지죠. 수출 공급 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수평에 가까워질수록 요 높이는 줄어들죠. 완전 수평선이다. XX가 완전 수평선이다. 그 이야기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수출하든지 세계시장 가격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덜 수출하더라도 세계시장 가격이 안 움직인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더 많이 하더라도 세계시장 가격은 안 오르고, 우리나라가 수입량을 줄이더라도 세계시장 가격은 안 떨어지는 경우죠. 그러면 이게 XX가 수평성이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관세는 100% 국내 가격에만 증가가 됩니다. 관세를 5원 더했다. 그러면 국내 시장 가격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PW에 비해서 딱 5원 더 오르는 거죠. 세계 시장 가격은 영향이 없고 국내만 오른다. 그게 이제 대국 케이스죠. 우리나라가 소국이고 외국이 대국이다. 또는 우리나라만 그냥 소국이다. 전 세계에 대한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의 효과가, 가격 효과가 이 정도에 따라서, 나라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자, 그 이야기죠. 자국에서의 가격 상승은 관세보다 보통 작죠. 관세보다는 작았습니다. 관세 효과의 일부는 외국의 수출 가격 하락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실제 처음에 뭔가 하면 비슷한 규모의 양국에서 본 그 그래프에서는 관세에 따라가 양국과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떨어지고 양쪽으로 그 효과가 분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외국의 가격마저도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관세 부과해가지고 우리나라 가격이 관세만큼 안 올랐죠. 안 올랄 수 있었는데 즉 관세 효과의 일부는 외국의 수출 가격 하락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 효과가 외국의 가격 하락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작을 수가 있다. 그 작은 경우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소국 경우죠. 아까 말한 우리나라가 소국이다 그러면 그 효과는 굉장히 작고 진짜 소국이다 그러면 0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만큼 국내 가격만 오른다는 거죠. 국가가 작다면 소국의 수요는 그 나라에 대한 세계 수요에 비해서 미미한 거죠. 우리나라가 수요 변화시키는 것이 세계시장 균형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정도다. 즉 세계시장 균형 가격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 또는 세계시장 가격에 대한 효과가 없다. 그럼 외국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가격은 원래 PW, 세계시장 가격 PW 유지되는 거죠. 유지된다 그러면 그때는 국내 가격 PW, PT라는 것은 이 세계시장 가격에다가 우리가 얘기했던 관세만 더한 거죠. 그래서 관세가 전체가 다 국내 가격에다 증가가 되는 겁니다. 뭐 전체 국내 가격에 증가가 되고 대신에 외국은 뭐 별 손해가 없는 겁니다. 외국에서 가격이 안 변했기 때문에 수요 공급량에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출량, 수입량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건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미미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국의 관세 효과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그린 거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국내 수요 공급입니다. 국내에서 본 효과죠. 국내에서 본 효과가 옛날에 PW가 이거였는데 관세가 없을 때 PW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국내 공급이 이만큼이고 수요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 수입이 됐었죠. 수입됐는데 관세를 T만큼 부과했다. 그러니까 이런 소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두 그림, 양쪽 그림, 세 개 시장까지 다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이 오른쪽은 안 변하니까 세계시장 가격은 안 변하고 다른 나라의 수요 공급 뭐 가격은 안 변하니까 그건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냥 국내 수요 공급만 보면 되는 겁니다. 국내 수요 공급에서 관세만큼을 T로 이래 올린다. 올린 경우죠. 올린 경우. 그렇게 되면 그때 새로운 점은 공급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고 수요는 비싸졌으니까 수요가 이만큼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 폭만큼이 수입이 줄어들었다. 옛날에 이 폭인데 이제 이만큼이 관세 부과로 수입량이 줄어든 그런 거죠. 수입도 줄고 국내 생산도 늘고 뭐 국내 고용도 늘고 뭐 대신에 국내 소비는 좀 줄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실제 여러분들이 맹표책, 원론, 경제학 원론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죠. 그 그림은 사실은 소국 경우 관세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계시장 분석도 안 보고 그냥 소국 자체 내에서의 이 후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만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자, 전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관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요까지가 이제 원론 것이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나가보면, 관세 효과를 봅시다. 관세를 왜 하느냐? 결국은, 소위 자국우선주의입니다. 자국우선주의 차원에서 시장을 배척을 하는 거죠. 자국만 관세를 부과했단 말은 그만큼 시장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배척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배척을 하는데 과연 그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그 이익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확히 한번 잘 보자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보호율입니다. 배척을 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걸 늘리고 얼마나 보호했느냐 그 보호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호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합니다. 자, 실효보호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그냥 언뜻 가격 변화해 가지고 봐가지고는 보호율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보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자. 그 지표가 실효보호율입니다. 실효보호율은 관세 또는 이게 관세가 아니라 다른 무역수단이 많았죠. 수출보조금 아니면 수입도 자율규제도 있고 쿼터제도 있습니다. 뭐 수출은 빼더라도 수입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여러 정책이 있죠. 다른 무역정책이 얼마나 타겟이 되는 우리 산업을 많이 보호했는가라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실효보호율은 무역정책이 변할 때 한 산업의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창출하는 부과하는 가치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그 가치 변화는 무역정책이 이야기하는 가격 변화에 달려있다. 그죠? 자, 관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10% 올랐다. 그러면 그 산업이 뭔가 하면 10% 더 보호가 됐느냐? 그 산업이 10% 그러니까 국내 산업에서 그 물건 가격이 10%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산업은 뭔가 하면 10%만큼 이익을 더 보게 됐느냐?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만드는 물건 다 뭔가 하면 그게 사실은 국내에서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겁니다. 국내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늘었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나프타를 없앤 이유가 뭡니다. 나프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저기 북미 무역 협정이죠.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세 나라가 거의 소위 자유무역을 하는 겁니다.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서로 관세를 없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쪽 나라들이 다 경제적으로 번성해야지 자기들도 같이 뭐 안전하고 뭔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뭐 위쪽은 문제가 없는데 밑쪽이 항상 문제죠. 이쪽에 멕시코 쪽에. 멕시코도 못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이민자 막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뭐 하다 못해가지고 멕시코 남쪽에 있는 남미 전체에서 다 이민이 몰려오죠. 왜 이민이 오느냐? 못 사니까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래도 멕시코는 좀 잘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프타를 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나프타에서 그러니까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어가 멕시코사가 좀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관세 없이 수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운영을 해보니까 그 효과를 멕시코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이 보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더라. 멕시코의 공장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출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기에 따라가 멕시코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이익을 빼먹더라. 우리나라 대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차의 멕시코 공장. 현대 기아차가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팔릴 기아차를 거기서 만듭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 조립 공장을 만들어 놓고 메이저 물건, 엔진, 트랜스미션, 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배에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조립해 가지고 메이드 인 멕시코 붙여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관세가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LG전자에서 TV 공장, 온갖 공장들을 다 거기다, 조립 공장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조립 공장은 다 멕시코에다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하면서 관세를 안 물는 거죠. 그러면 그 공장이 멕시코에 대한, 물론 멕시코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죠. 고용을 하지만 정작 부가가치가 많은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 아니면 TV는 브라운관이라든지 LED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물건 가액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남기고 아주 일부만 멕시코에 소위 기여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해줬다. 관세를 낮춰줘 가지고 멕시코에 대해 이익을 줬다. 그 이익이 뭔가 하면 진짜 관세만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대로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에 대해 가지고 소위 멕시코 내, 그 나라 내 자국에서의 부가가치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이상 안 되면 그거는 무관세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일리 있죠. 타당한 거죠. 그런 건 분명히 타당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입니다. 관세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한다. 그러면 이 관세를 10% 올리면 얼마나 보호하느냐. 그죠? 자, 예를 가지고 설명한 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가 8,000달러에 팔리고 있다. 너무 싸지만 어쨌든 옛날 예라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에서 자동차를 지금 국내에도 만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산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수출은 안 하고 수입만 하는 나라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 가격이, 국내 자동차 가격이 모델은 딱 하나고 8,000대다. 8,000달러다. 한 대 8,000달러다. 그런데 그 생산 비용이 6,000달러다. 그렇게 되면 6,000달러만큼을,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가지고 8,000달러로 만들어 판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의 부가가치는 2,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2,000달러. 그러니까 비용을 빼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 소위 GDP는 부가가치만 나온 겁니다. GDP의 기여를 본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뭔가 8,000달러지만 실제 들어간 걸 빼고 나면 이 부가가치는 2,000달러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입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국내 자동차 조립 회사들이 이제 가격이 8,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8,000달러다. 세계시장 가격이 8,000달러면 국내도 8,000달러입니다. 8,000달러인데 여기에서 25% 관세 부과했다. 그러면 이제는 국내 가격이 10,000달러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8,000달러 세계시장 가격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거 25%인 2,000달러를 내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은 10,000달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산 자동차도 10,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000달러를 받게 되죠. 그럼 10,000달러를 받게 되면 이 실효세율이, 실효보유율이 얼마냐? 부가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부가가치가 옛날에는 2,000달러였는데 이제 거기다 2,000을 더하면 4,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6,000달러, 그러니까 6,000달러들가 옛날에는 8,000달러로 팔았기 때문에 2,000달러 벌었는데 부가가치인데 지금은 6,000달러 들여가지고 10,000달러에 팔 수 있는 거죠. 국산을. 그러면 뭔가 하면 4,000달러만큼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2,000에서 4,000으로 배로 느는 거죠. 즉 부가가치 변화율이 보호율입니다. 관세에 따른 부가가치의 변화율. 그것을 우리가 보호율이라고 합니다. 실효보호율. 그러니까 무역정책에 따른 부가가치의 변화율을 실효보호율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2,000에서 4,000으로 늘어났으니까 2,000에서 늘어난 게 2,000이죠. 이 차이죠. 차이가 늘어났으니까 100%. 실제 관세율은 25%인데 실효보호율은 100%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관세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낮은 세율인데 실제 국내 산업보호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효보호율은 관세율보다 25%더 높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실효보호율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관세 효과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의 비용과 이익. 관세는 수입국에게 재화 가격을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수출국에는 수입국의 재화 가격을 인상시키고, 뭐 관세가 부과되면 그 물건을 수입한 나라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이 오르죠. 오르니까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죠. 피해를 보지만 대신에 생산자들은 지금 실효보호율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니까 보호가 되고 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제3자. 정부는 관세로부터 관세 수입을 얻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정부, 이 세 사람이 대해 가지고 다 후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뭐 이걸 측정하는 것이 소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이익잉여의 개념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죠.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론, 경제학 원론, 그러니까 맨큐책에 제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챕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를 하면 되고, 물론 이제 원론 미시에서 잉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잘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가격하고 수요옥수하고 차이죠. 그죠? 차이가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을 낼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을, 이 정도까지 가격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실제 가격이 이만큼밖에 안 냈다. 그럼 이 높이 차이가 잉여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잉여고, 둘째 사람이 이게 잉여고, 셋째 사람이 이 높이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수록 소비자 잉여는 늘어난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P2일 때, 수요옥순이 이렇고 가격이 P2라 그러면 A 면적이 소비자 잉여고, 그 다음에 가격이 P1이다 그러면 그때는 A 더하기 B 면적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공급곡선하고 가격선하고의 이 차이죠. 공급곡선과 가격선곡선의 차이인데, 공급곡선이 이렇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첫 번째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도 이 물건을 생산할 첫 번째 물건을 공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효율적으로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장 가격이 편이 됐다 그러면 이 높이만큼은 자기 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람은 이만큼 이윤이고 생산자 이윤이고, 그 다음 사람이 이만큼, 그 다음 사람이 이만큼,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생산자 이익입니다. 그래서 P1일 때는 C 면적만큼이 생산자 이익이고, P2일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가 P2가 된다 그러면 C 더하기 D 면적만큼이 생산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 이익은 다른 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기업의 이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이윤입니다.
자, 관세의 비용과 편익. 지금 배웠던 잉여 개념으로 설명합시다. 이것도 맹규책에 있는 원론 미시에 있는 책이죠. 자, 관세가 없을 때 가격이 PT다. 가격이 PT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됐다. 그래서 국내 가격은 PT로 올랐다. 관세가 없을 때 세계시장 가격은 PW다. PW고 양국에서 가격은 다 동일한 PW입니다. 국내 가격, 외국 가격, 세계시장 가격 다 동일하게 PW였죠. 자, 여기다가 우리나라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 높이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우리나라 가격이 PT가 됐다. 자, 지금 이거는 소고기 아닌 경우죠. 소고기 아닌 경우 두 나라 가격이 다 비싼 겁니다. 관세 부과 이후에, 관세 부과 전에는 PW였는데 관세 부과 이후에 우리나라 가격은 PT로 올랐고 외국 가격은 PT 스타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아닌 두 나라 가격이 다 영향을 받은 경우를 보는 거죠. 즉 세계시장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자, 옛날에 비해서 국내에서 보면 이 가격이 PW에서 PT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냐 그러면 가격이 PW일 때는 그때 국내에서 소비자 그 생산자 잉여는 이 면적입니다. 국내는 S1만큼 공급하고 이 면적이 이 삼각형 면적이 생산자 잉여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소비는 사실 이만큼 면적을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는 이만큼요. 이 삼각형 그러니까 A, B, C, D를 합치고 여기다가 2까지 더한 만큼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관세 부과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렸다. 올라버렸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여기에서 이만큼 줄었다 그러죠. 이 색칠된 면적만큼이 관세 부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비자 손실 부분입니다. 이만큼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다가 썰므로써 손해도 보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은 소비를 못함으로써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면적이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인데 그럼 이 면적만큼이 전체가 다 손실이냐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면적만큼 다 손실은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면적만큼은 손실이지만 자 이걸 나눠보면 이 면적 중에서 A 면적은 생산자의 잉여로 넘어가는 겁니다. 생산자 잉여. 그러니까 옛날에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었는데 PW에서는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생산량이 S2로 늘어남에 따라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늘죠. 그러니까 A 면적만큼 생산자 잉여가 늘어난 겁니다. 소비자가 좀 손해를 받지만 일부는 생산자가 그만큼 이득을 보죠. 그러면 한 국가 내로서는 그건 뭐 미치 변동이지 뭐 총량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일부 부분에 요만큼은 그냥 위치 변동이다. 그러니까 다 손해가 아니라 요만큼은 생산자잉여고 그럼 이것도 다 손해냐? 이것도 다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손해가 아닌 것이 요 중에서 요 면적, 이 내부 면적 이거는 소위 관세의 효과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외국이 대국이냐 소국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이거는 외국도 소국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만큼 면적이 그러니까 외국 수출 가격하고 우리나라 가격 이 차이가 T죠. 그죠? 이 높이가 T입니다. T 곱하기 수입량 하면 그게 관세 수입입니다. 국가가 관세 수입을 이만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관세 수입이 이만큼 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다리꼴 면적 중에서 이 C만큼은 최소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총량으로 안 줄어든 겁니다.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국가가 그만큼 이득을 본 거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B하고 D입니다. 결국은 네트로 뭔가 하면 손해보는 건 B하고 D죠. D지만 그러나 여기 이 내에 포함 안 되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관세 수입은 C, D를 더한 거죠. C하고 E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B하고 D하고 E하고 면적을 비교합니다. BD가 E보다 적다 그러면 그러니까 BD가 E보다 적다 또는 BD보다 E가 크다. BD 면적보다 E 면적이 더 크다 그러면 실제 요 소비자 잉여 손실 부분도 국가가 받은 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는 거죠. 메꿔주면 되면 국가 총량적으로는 손해를 안 본 겁니다.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수입국의 관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때
물론 관세에 따라가 세계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세계적으로 손해인데 이런 식으로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외국의 손해 부분입니다. 외국의 손해를 좀 봐가지고 우리나라는 네트로는 관세로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총잉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면적이 충분히 밑에 면적이 늘가 BD보다 더 넓다 그러면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소국이다 그러면 그런 건 어불성설 안 통하죠. 이익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소국이다 그러면 이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B하고 D 면적은 소위 데드웨이트 로스 완전 손실이 되는 셈이죠. 완전 손실이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소국이 아닌 경우라 그러면 저는 이 면적에 따라 가지고 관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총잉여는 안 줄고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편익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국에 대한 관세 후승 효과는 무효하다. 삼각형 BD는 소위 효율성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죠. 그러니까 효율성 없는 기업이 더 만들고 세계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만드는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 더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율성 로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비용 가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소비를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로스, 이런 효율성 로스가 BD 면적입니다. 즉 이것 때문에 효율성 로스를 발생시키긴 하는데 관세는 생산과 소비 결정을 왜곡시키고 생산자들은 효율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게 소비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사각형 이면적 교역 조건의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이득이 발생해가지고 관세는 외국 가격을 인상시켜가지고 자국의 수입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교역 조건 이득 때문에 효율성 손실이 교역 조건 이득보다 적다 그러면, 아니면 이게 뭔가 효율성 손실보다 크다 그러면 관세에 따라 가지고 후생 효과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거죠. 물론 그런 경우에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이만큼은 당연히 외국은 손해죠. 외국은 손해지만 이런 경우에 소위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 가지고 잘 계산하면 플러스가 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입은 교육 조건 이득을 사각형 C는 소비자에게 손실을 나타내죠. 그래서 교육 조건 이득이 효율성 손실을 초과하면 관세 부과로 외국의 희생하에 자국 국민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역 정책으로 소위 자국 우선주의적인 것을 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안 통하는 이유는 외국에 보복하다 그러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하는 겁니다. 내가 교육 조건 손실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있다 그러면 당할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이 보복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국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건 없고 밑에 면적은 없는 거죠. 그럼 BD만큼은 그냥 효율성 손실 부분으로 그냥 우리가 안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후승 효과 이거죠. BD만큼이 효율적 로스고 이게 교육조건 이득이죠. 이 두 면적 차인데 이게 이제 이 두 면적이 이것보다 적다 그러면, 이게 크다 그러면 플러스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보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는 달성이 안 된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의 메커니즘, 그다음 균형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후승 효과 이까지 봤습니다.